자,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요. 부가가치세부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할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가 양이 좀 많아요. 부가가치세, 소득세 먼저 하고 법인세를 할 건데 법인세는 재무회계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재무회계 혹시라도 안 듣고 바로 법인세를 들으시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무회계 수강하시고 법인세법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크게 회계하고 관련은 없어가지고 뭐 회계 원리 정도 이건 필수 과정이니까 회계 원리 듣고 수강을 하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요. 기본적으로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영어로 VAT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Value Added Tax.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고요. Value Added가 더해진 가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업자 단계에서 유통되면서 가치가 좀 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1,000원짜리가 1,200원, 뭐 도매업자 거쳐가지고 또 소매업자 거쳤을 때는 1,200원짜리가 1,500원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부가가치예요. Added Value.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고요. 우리는 결론이 좀 중요해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과 과세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과세 유형은 소비형 부가가치세 이렇게 부르고요. 과세 방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소비형 부가가치세 요거부터 내용 정리를 하면요. 소비형이라는 게 뭐냐. 우리 사업자가 있으면요. 사업자가 이것저것 사와가지고 가치를 창출할 겁니다. 사오는 거의 종류에는 중간재라는 것도 있고요. 자본재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치를 더하고 부가가치가 생기면 이걸 만들어서 파는 거죠. 물건을. 그러면 매출액이 발생할 거예요. 여기서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원재료 같은 거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재료나 투입되는 상품 같은 거 그런 게 중간재고요. 자본재는 뭐냐면 자본재 말이 거창한데 건물 기계장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 건물 이런 게 자본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사업자가 가치를 창출해가지고 매출이 발생하면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문제예요.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생산형이라는 게 있고요. 총생산형은 영어로는 GMP형이라고 불러요. GMP형. 영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영어로 궁금하실 수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건데 Gross National Product.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Gross National Product라고 하면 총, 이게 총이란 뜻이에요. 총 생산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총 생산형. 우리나라 말로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방식과 다른 점이 매출액에서 중간재를 뺍니다. 중간재, 원재료 같은 거 요걸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소득형이라는 게 있는데 소득형은 뭐냐면 매출액에서 중간재 빼고요.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빼요. 회계 원리를 들으셨다면 이제 감가상각비 아실 거예요. 회계 원리는 좀 필수적으로 듣고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본재가 건물, 기계 이런 거죠. 건물을 10억 주고 샀다고 할게요. 회계상의 이익 구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이익하고 소득이 사실은 약간 유사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죠.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가 감가상각비 이런 걸 빼잖아요. 얘는 건물을 10억 주고 사면 10억이 비용이 되는 건 아니죠. 자산이 되었다가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 그게 예를 들면 10년이라고 할게요. 10년이면 1억씩 비용으로 돌리는 거 이런 게 감가상각의 개념이죠. 원가 배분의 컨셉이 감가상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익이 10년 동안 창출될 거니까 그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을 인식하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죠. 그게 감가상각비거든요. 그래서 자산 금액 10억 원을 똑똑 잘라.
똑똑 잘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착착착착 보내는 거. 그런 게 감가상각. 요 1억을 빼준다는 거죠. 요거는 자산이 되는 거고 사용수익기간 내용연수라고 부르죠. 요걸 나눠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득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익하고 소득이 유사한 개념이니까. 소비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중간재 빼고요. 그리고 자본재를 왕창 다 빼요. 100%를 뺀다는 거죠. 자본재를 다 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게 좀 더 쉽죠. 왜냐하면 중간재하고 자본재 구분이 실제로는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중간재인지 자본재인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 사오는 거 그냥 다 빼주면 돼. 사오는 금액을 자본재, 중간재 구분 없이 뺄 수 있다.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재를 사왔을 때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자본재를 빼는 거니까 부가가치가 줄어들죠. 그럼 부가가치 세금이 줄어들겠죠. 세부담이 적어져요. 그럼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바로 요거거든요. 소비형.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비형. 소비형 부가가치세는요. 매출액에서 중간재도 빼고 자본재도 빼는 방식이에요. 자본재를 빼니까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 그런 게 있더라. 여기 결론. 시험 목적으로는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총생산형은 자본재를 안 빼는 방식이고요. 소득형은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 요걸 서서히 빼주는 방식이고 소비형이 자본재를 왕창 100% 빼는 방식이에요. 자본재를 사오면 부가가치 줄고 부가가치 세금이 줄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사오게 유도를 하는 거죠.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비형. 자, 이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었고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요걸 보도록 하죠. 얘가 좀 더 중요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게 뭐냐? 전단계 세액공제법. 우리 법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운 이유가 약간 한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낯설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뭐 공제법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낯설죠. 근데 한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 말고는 크게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뭔가 사와요. 사오는 거 이제 구분할 필요 없어요. 자본재인지 뭐 중간재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우리는 소비형이니까 다 빼주면 되는 거죠. 얘가 사오는 금액이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가치를 더해요. 가치를 더해서 조금 더 비싸게 이윤을 남겨먹기 위해서 좀 더 비싸게 팔겠죠. 제품을 1,500원에 판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죠? 부가가치. 금액이 두 개밖에 없어요. 계산하실 수 있겠죠? 더한 가치가 부가가치니까 500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1,000원짜리가 1,500원이 됐으니까 500원이 더해졌어요. 어떻게 구했죠? 1,500원에서 사실 1,000원 이걸 빼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말로 적어보면 매출액 이게 1,500원이죠. 여기서 매입액 1,000원이죠. 이걸 빼서 구했다는 거죠. 빼서 구하는 방법을 공제법이라고 불러요. 공제법. 차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감법인데 그거를 우리 세법에서는 약간 한자를 넣어가지고 공제법. 빼서 구했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더해서도 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가산법이라고 해서. 근데 가산법은 안 키워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시면 돼요. 가산법은 뭐냐면 이 사업자가 창출을 하려면 부가가치를 여러 가지 노력을 투입을 했을 겁니다. 그 노력의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부가가치 구성 요소라고 해서 노동에 대한 임금, 토지에 대한 지대, 그리고 자본에 대한 이자, 이윤까지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이런 게 부가가치 구성 요소거든요. 그거의 가치를 더한다는 거죠. 임금이 100원, 뭐 지대가 50원, 이자가 300원 이런 식으로 이윤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도 이 500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임금이 얼마인지, 뭐 이자가 얼마인지, 지대가 얼마인지, 이윤이 얼마인지 그런 걸 다 산정을 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죠. 그래서 가산법을 키우지 않아요. 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제법. 1,500원에 팔았네. 1,000원에 사가지고 그럼 더한 가치는 500원. 그렇게 빼서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금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에 세율을 적용을 해주면 되죠.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요 10%예요. 10% 적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겠죠. 금액으로는 얼마죠? 500원에 10% 해서 50원이 나올 겁니다.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요 산식을 가로로 한번 풀어볼게요. 가로 푸는 거 아시죠? 가로 풀어서 각각 세율 10%를 때려보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매출액 곱하기 세율. 금액으로는 1,500원 곱하기 10% 해가지고 150원 나올 거고요. 거기서 매입액 곱하기 세율. 금액으로는 1,000원 곱하기 10% 해서 100원이 나올 거예요. 요걸 빼서도 부가가치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 나오죠. 150원에서 100원을 빼면 50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가로를 푼 것뿐인데도 위의 산식하고 밑의 산식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위의 산식을 부르는 용어가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고 부르고요. 밑의 산식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릅니다. 전단계 거래액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라고 하면 앞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앞단계의 거래액, 매입액을 빼서 구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온 금액을 빼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했다 그런 의미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전단계, 앞단계죠. 앞단계 세액을 빼서 구했다는 거야. 이게 세율을 각각 적용한 건데 요 앞에 금액 1,500원에 10%, 150원은요. 우리 세법에서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뒷부분 매입액 곱하기 세율 1,000원에 10% 적용한 거, 이거를 우리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앞단계 세액, 이제 이해가시죠? 매입세액, 요거를 빼서 부가가치세를 구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린 결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과세 방법이 바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에요. 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의 특징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말문제에서. 그때는 전단계 거래공제법. 이게 우리나라의 과세 방법이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세액공제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전단계 세액을 빼가지고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가로만 푼 것뿐이고 금액도 동일하게 산출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 전단계 세액공제법 같은 경우에 매입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매입세액이라는 걸 빼줘요. 뭔 얘기냐? 똑같은 거 아니냐? 매입액 곱하기 세율하고 매입세액은 당연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매입세액은요, 빼줄 때 증빙이 있어야 돼요. 이 증빙은 세금계산서라고 부르거든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빼줍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세금이 적혀져 있는 영수증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금계산서는 어떤 식으로 발급하고 수취하느냐. 얘는 물건 파는 자 있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 자가 세금계산서를 2매를 작성해요. 2매 작성해서 하나는 거래 상대방한테 주는 거고요. 하나는 자기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2매를 작성해서 발급을 하는 거고, 요걸 받아와야 돼요. 요걸 받아와야지만 그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줄게. 그럼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오면요, 아무리 매입액이 있다고 해도 그 매입액에 10% 곱한 것만큼 빼주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거. 요 세금계산서를 제가 앞으로는 TI라고 많이 적을 거예요. TI. 텍스 인보이스. 텍스 인보이스인데 요걸 약자로 TI로 이렇게 기재하면 세금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지만 내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오겠죠.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 이게 강제가 된다. 수수는 또 뭐냐? 수수는 또 한자예요. 줄 수, 받을 수. 주고받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줄 수, 받을 수. 주고받는 게 강제화되면 누가 좋으냐? 과세당국이 좋은 거야. 과세당국이.
그쪽은 발급을 해야 되고 나는 수치를 해야 되죠. 두 매를 작성한다고 했죠. 그리고 세운계약서 발급한 리스트하고 내가 수취한 리스트 그거를 과세상국에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에 거래했는지 그런 게 과세상국에 다 포착이 되겠죠. 과세상국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사업자가 생계에서 발급한 거, 물건 팔면서 발급하겠죠. 상대방한테 요 발급한 리스트 내면 매출이 1,500원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또 다른 거래 상대방한테 세운계약서를 발급받아오겠죠. 발급받은 리스트를 또 내면 얘가 얼마의 물건 사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를 파악할 수 있죠? 매출과 매입이 파악이 되면 이 사업자의 소득 이런 게 파악이 되는 거야. 소득, 얘가 500원 벌었네. 소득이 파악이 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법인세하고 소득세. 법인세는 실제로 법인 소득세를 줄인 말이에요. 그리고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를 줄인 말이에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가 법인 소득세, 법인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개인 소득세, 소득세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또 과세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운계약서 수수를 통해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고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잘 매길 수가 있으니 세운계약서를 강제적으로 수치를 좀 해라. 수치해야지만 세금 적게 낸다라는 거죠. 안 받아오면 세금 많이 낼 수밖에 없다. 과세상국이 좋은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먼저 배우는 이유도 이런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얘가 선행조세라고 부르거든요. 선행.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선행이 먼저 온다는 뜻이죠. 먼저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행. 먼저 행동하는 조세다. 얘가 세운계약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얘 매출하고 매입을 다 알 수 있고 소득이 포착이 되니까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먼저 행동하는 조세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 그런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전당의 세액공제법이 좋은 이유가 이런 세운계약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득까지도 노출시키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또 다른 점이 우리 세율 앞에 오는 거 요게 과세 표준이거든요. 과세 표준이 달라요. 거래공제법하고 세액공제법. 이게 세율 앞에 옵니다. 세율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그걸 과세 표준이라고 불러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주구장창 들을 거예요. 과세 표준. 요 과세 표준은요. 종가세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종가세는 금액을 과표로 하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야. 종가세, 종종종 가격을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세금. 종량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종량세는 종종 수량을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수량이 과표가 되는 케이스죠. 세금 중에는 금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량을 과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요거는 또 줄여서 과표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하고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다 금액을 과표로 해요. 금액. 종량세라고 해서 뭐 휘발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그런 거는 수량 이런 게 과표가 될 수가 있어요.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휘발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리터라든지 그램 이런 게 과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금은 무조건 금액이어야 되거든요. 세액은 금액. 얘는 무조건적으로 금액이 돼야 돼. 그럼 둘 중 하나는 금액이어야 돼요. 이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과표가 금액이다라고 하면 세율은 퍼센티지예요. 부가가치세처럼 10% 이렇게 되면 세액은 금액으로 나오겠죠. 1,000원에 10% 100원 그렇게 계산될 거고요. 만약에 수량이 과표다. 리터가 과표면요. 세액은 반드시 금액이어야 되니까 리터당 100원 이런 식으로 세율이 금액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과표가 금액이든지 세율이 금액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세액 금액으로 나오도록 계산합니다. 과표라는 게 우리가 주구장창 듣는 표현인데 과표가 거래공제법하고요. 세액공제법이 달라요. 세율을 적용하는 베이스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율 적용하는 베이스 금액이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세율 앞에 오는 거 뭐죠? 매출액 빼기 매입액이에요. 금액으로는
보시면 1,500원 빼기 1,000원 해가지고 500원 얘기하는 거죠. 500원. 이게 거래공제법에서의 과표예요. 500원.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얘기하는 거죠. 부가가치가 과표가 돼요. 그런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은요. 세율합표 오는 거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보이는 거 고르시면 돼요. 세율합표에 뭐가 오죠? 매출액이 와요. 제가 이거 지워버렸죠. 매입액 곱하기 세율. 세율합표 오는 게 유일하게 매출액 하나 남았어요. 얘가 과표라는 거 챙기셔야 돼요. 매출액이 과표고요. 금액으로 보세요. 1,500원이에요. 1,500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500원은요.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원이잖아요. 그죠? 1,500원이 과표인데 1,500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과 이 사업자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1,000원. 요거 두 개를 합하면 바로 1,500원이 나오죠. 이게 과표예요. 우리는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어떤 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세액공제법.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 과표는 뭐다? 매출액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매출액. 부가가치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고요.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자, 요게 과표예요. 누적액이라는 표현 챙기셔야 돼요. 말문제로 나올 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해당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야. 해당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누적액이에요. 이 사업자 창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거 모든 거 다 넣은 거죠. 그래서 누적액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과표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표가 다르구나. 거래공제법에서는 부가가치지만 세액공제법에서는 매출액이구나. 요걸 좀 챙겨가시고요. 다만 표현도 여러분들이 잘 갖고 가셔야 되는 건데 매출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회계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제한 용역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공급. 공급이라는 표현하고 매출이라는 표현은 차이가 좀 있어요. 공급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매출이라는 것은 주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TV를 만드는 회사래요. TV 판 거는 매출이죠. TV를 판 거, TV 제조업이니까 주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 만약에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 팔았다, 건물 팔았다. 요거는요. 매출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건물은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매출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이런 건물 파는 거, 기계 파는 거 전부 다 과세 대상으로 규정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보시면 돼요. TV를 팔든 뭐 건물을 팔든 기계를 팔든 전부 다 포괄적으로 과세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로는 공급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조문상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요. 제하 용역의 공급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하 용역의 공급 가액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매출이라는 표현보다도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고자 한 거죠. 그리고 공급 가액이라는 건 또 뭐냐? 얘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부가가치세에 제외된 공급액. 우리가 과표를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과표가 여기서 1,500원이잖아요.
1,500원에 이렇게 10% 해가지고 150원 부가가치세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가지고 1,650원 넣으면요. 여기에 10% 하면 165원 이렇게 되죠.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율 때려가지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구할 거니까 그 매출세액을 구할 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금액에 세율 때려가지고 뭐가 나온다? 부가가치세가 나온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라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공급가액. 이게 과표예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요걸 좀 챙겨가셔야 되겠고요. 이제 전단기 세액공제법 결론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매출액이 과표, 정확하게는 공급가액이 과표. 얘를 가지고 사례를 한번 보면요. 사업자 A가 있고 사업자 B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한번 세금을 계산해 볼게요. 납부세액.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물건을 팔아요. 1,000원에. 사업자 B는 또 가치를 더해가지고 좀 더 비싸게 소비자한테 팔겠죠. 1,500원에. 그럼 각각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사업자 A가 창출한 부가가치는요. 얘는 사온 게 없다고 할게요. 농부라고 할게요. 농부가 농사 지어가지고 뭐 설탕 같은 거 투입해서 빵 같은 걸 만들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뭔가 사오는 게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얘는 매입액은 빵이고 매출액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는요. 1,000원에 사가지고 1,500원에 팔아요. 부가가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한 가치 얼마죠? 부가가치 500원이죠. 1,000원에 사서 500원 더해서 1,500원에 팔고 있다. 아시겠죠? 이제 사업자 A, B의 납부세액을 한번 계산해 볼 거야.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출발해가지고 전 단계 세액. 그게 뭐죠? 매입세액. 그걸 빼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제 사업자 A의 과표 얼마일까요? 과표 1,000원이에요. 과표 1,000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면 안 돼. 요게 1,000원이죠. 요게 과표고요. 요거에 10% 하면 매출세액이 나올 거야. 100원이 나오죠. 100원. 이게 매출세액. 매입세액은 없어요. 그럼 100원이 납부세액으로 결과가 나죠. 요거를 사업자 A가 세무서에 낼 거예요. 납부를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자기 돈 내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 B에게 물건 팔 때 1,000원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10%, 100원까지도 같이 받아와서 내요. 받아와서 냅니다. 남의 돈을 받아와서 내는 거죠. 자기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래징수라고 불러요.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거래를 하면서 세금 징수, 그게 거래징수. 100원을 받아와서 내고 있죠. 요거랑 대비되는 개념이 우리 나중에 소득세에서 배울 건데 원천징수라는 게 있어요. 원천징수. 이건 소득세에서 나중 가서 배울 겁니다. 거래징수는 거래하면서 세금을 더 받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1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원천징수는 좀 반대로 가요. 반대로 소득을 주는 자가 소득 줄 때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거. 1,000원 줄 때 100원 떼고 900원 주는 거.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B가 100원에 세금 떼고 1,000원만 주는 거야. 급여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죠. 급여는 근로소득이거든요. 근로소득을 회사가 지급할 때 1,000원 준다고 하면 거기서 소득세를 떼요. 상대방의 소득세 그걸 떼고요. 원천적으로 900원만 주고 그 원천적으로 뗀 세금을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죠. 대신 심부름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상대방의 근로소득, 상대방의 소득세인데 그거를 회사가 대신 원천적으로 징수해가지고 내는 거. 그런 게 원천징수. 이것도 소득세 가가지고 배울 거고요. 얘는 반대예요.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 원천징수가 아니라 거래징수. 소득 받는 자죠. 소득 받는 자가 소득을 받을 때 더 받는 거야. 부가가치세까지.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사업자 B 같은 경우에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면요. 얘도 과표. 얼마죠? 과표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보실 게 이걸 보시면 안 돼. 과표는 요걸 보셔야 돼요. 매출액. 매출액 과표예요.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해당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아니라고 했죠. 매출액이에요. 이게 과표고요. 여기에 10%를 때리면 뭐가 나오죠? 매출세액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매출하면서 발생한 세액. 매출세액. 그게 150원 나오겠죠? 10%. 1,500원에 10%예요. 그리고 매입세액은요.
보세요. 얘가 1,100원 줬죠? 그럼 100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줬잖아요? 그걸 줬다라는 증빙 달라라고 사업자 A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게 뭐죠? 세운계약서. 그 세운계약서를 받아와서 거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 100원. 그거를 공제하는 거예요. 차감. 이게 바로 요 100원이죠. 요 100원을 들고 와가지고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150원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죠? 150원에서 100원 빼면 50원이 되는 거죠. 그 50원을 사업자 B가 세무서 가서 납부를 하면 돼요. 이게 매출세액, 요건 매입세액. 매출하면서 발생하는 세액, 요거는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세액. 요게 납부세액이요. 납부할 세금이 되는 거죠. 근데 사업자 B도 자기 돈 안 내요. 얘도 물건 팔 때 실제로 1,500원만 소비자한테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1,500원에 부가가치세 10% 붙여가지고 1,650원 받아오는 거죠. 1,650원에 물건 파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받아와서 내는 그런 개념이에요. 거래징수. 거래징수.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세무서에 거친 세금은 얼마죠? 사업자 A가 낸 세금 100원, 세무서에 가 있어요. 그 사업자 B가 낸 세금 50원, 세무서에 가 있죠. 그럼 세무서에는 150원이 거치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사업자가 부담한 납부세금을 보면요. 사업자 A는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의 10%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1,000원의 10% 보이시죠? 사업자 B는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의 10%를 내고 있는 거예요. 50원. 각각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내고 있네요. 왜 그럴까? 이게 전당계 세액공제법이기 때문이에요. 전당계 세액공제법. 사업자 B 위주로 한번 보면요. 사업자 B의 과표는 뭐였어요? 이 과표는 분명히 1,500원이었거든요. 근데 1,500원의 10%가 납부세액이 아니라는 거.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의 10%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과표는 1,500원. 그럼 원래는 과표의 10% 내야 되는 거 아니냐. 150원. 그런데 전당계 세액공제법에 비밀이 있죠. 전당계 세액을 빼주잖아요. 전당계 세액을 빼주는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얘가 매출을 1,500원에 하는데 이 1,500원에 뭐가 들어가 있죠?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도 들어가 있고요. 사업자 A가 창출한 부가가치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1,500원에. 이게 부가가치 누적액이죠.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A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이고요. B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500원입니다.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1,000원의 10%는 이미 세금 냈잖아요. 사업자 B가 사업자 A에게 1,100원에 사오면서 100원 냈죠. 냈는데 또 내면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B가 1,000원에 10% 100원 줬잖아요. 이미 줬는데 또 1,500원 안에 1,000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예를 들면 라면 만든다고 할게요. 라면에 뭐 투입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식용유 투입한다고 할게요. 식용유. 그 식용유를 1,000원에 사왔어. 그 라면에 튀겼어. 그 라면을 1,500원에 팔아. 라면 안에 식용유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10% 세금 냈는데도 또 1,500원에 10%에서 150원 내면요. 100원 또 내고 150원 또 내고 두 번 과세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원의 10%는 냈으니까 빼주겠다는 거죠. 1,000원의 10% 100원이죠. 100원을 빼줄게. 이게 전당기 세액이에요. 전당기 세액을 빼주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내죠? 50원이 낼 건데 50원은 보시면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정확히 10%가 되는 거죠. 내는 세금은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정확히 10%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를 좀 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매입세 공제 왜 해주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이유도 물어봤거든요. 이게 조문상의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법 조문에 있는 건 아니지만 취지이긴 해요. 취지. 이걸 물어봤죠. 이론상의 내용. 이걸 공제해주는 이유 뭐라고 했죠? 이중과세 방지. 150원 또 내고 100원 또 내면 두 번 과세가 되는 거야. 1,000원의 10%는 이미 냈는데 또 내게 되는 문제점이 있죠. 1,500원 안에 1,000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이중과세 회피. 중복과세를 회피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요거는 한번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지문으로 말문제에서. 결론만 아시면 된다고 했죠.
학문적인 내용이 잘은 안 나와요. 취지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요거는 한번 나온 적 있으니까 챙겨 가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구조를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0원은 내 세금, 100원은 돌려받을 세금,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퉁치고 50원 내는 거예요. 내 세금, 과표가 1,500원이니까 10% 해서 150원 내야 되고, 그리고 매입세 100원 낸 거는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퉁치고 내면 되는 거죠. 이거를 150원 다 내고 100원 또 다 돌려받고 하려면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퉁쳐버리는 거예요. 퉁치고 50원만 내는 그런 개념이고요. 회계 원리는 좀 듣고 오시면 좋은 게 제가 회계 처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 자, 매입 시점 회계 처리하고요. 매출 시점 회계 처리. 차변, 대변 넣는 거는 듣고 오셔야 돼요. 매입하고 매출 그리고 납부 시에 회계 처리. 처음에 매입할 때 1,100원 주고 사왔죠. 그럼 돈이 1,100원 나갈 겁니다. 대변에. 현금 1,100원 이렇게 뜨는 거죠. 그리고 매입한 원재료 이런 게 뜬다는 거야. 매입한 원재료, 매입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매입한 원재료는 1,000원이고 100원은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퉁치고 낼 건데 돌려받을 돈.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상급금 또는 부가가치세의 대급금 이런 자산으로 잡아놓습니다. 내가 다시 받을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받을 채권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채권 100원. 그 매출 시에는 소비자한테 물건 얼마에 팔았죠? 1,650원에 팔았어요. 돈이 들어오는 것은 부가세 붙여가지고 1,650원이 들어올 거고요. 이때 내 돈은요. 내 돈은 1,500원이에요. 내가 매출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1,500원이고 150원 더 받은 것은요. 내야 될 세금인 거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세금, 부채죠. 부채, VAT 예수금 이런 부채 계정을 잡습니다. 예수금 예비적으로 수취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금은 예비적으로 수취한 돈. 예수금하고 선수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수금은 예비적으로 수취한 이런 세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미리 받은 남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은 아닙니다. 세금이니까. 내가 먹는 건 아니니 내가 수익으로 인식할 수는 없죠. 근데 선수금은요. 계약금 쪽으로 받는 거니까 이것도 미리 받는 건데 선수가 먼저 수취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먼저 수취. 미리 받은 건데 내 돈 받는 거예요. 내가 물건 팔기로 하고 계약금 받았다. 미리 받은 내 돈이 되는 거죠. 원재료 뭐 팔기로 했다. 상품 팔기로 했다. 그리고 계약금 쪽으로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상품을 인도하기 전이라고 하면 할 바를 하기 전이니까 수익으로 인식을 못하죠. 돈 받았다고 하더라도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도하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지금 미리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부채로 대변을 잡아놓는 거죠. 부채를 잡아놨다가 나중에 내가 할 바를 다 하면요. 인도를 해주면요. 원재료 인도하면 얘를 수익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내 돈 받은 거니까 얘는 매출로 바뀌죠. 수익으로. 근데 예수금 절대 수익으로 안 바뀌어요. 남 돈이니까. 아예 내 돈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금 쪽으로 받은 거니 수익으로 내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수익 인식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부채 잡아놨다가 나중에 인도를 하면 수익 인식 시점이 도래한 거죠. 그때 가서 수익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절대 안 바뀝니다. 남의 돈을 받아왔고 그거를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토스. 부채 잡아놓고요. 납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납부하면 예수금 없애고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채 갚는 개념이죠. 150원. 그리고 선급금은 받아오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이 나간다. 15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은 대변에 보내고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원만큼. 이건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 선급금이라고도 부르지만 대급금이라도 많이 불러요. 똑같은 거예요. 계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계정 과목이 표준 계정 과목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회계 기준은 세법 이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 계정 과목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 만들어서 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필요할 때 만들어 쓰는 걸로 관행으로 계정 과목의 명칭이 굳어진 거예요. 계정 과목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그런 게 없어요. 조문이 아니니까. 걔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대급금, 선급금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대급금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요걸 없애고요. 100원. 퉁치고 납부는요. 50원 하는 거야. 차대가 일치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차변이 150원. 대변 또 150원. 50원은 현금 나가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개념은 요거는 내보낼 거, 돈 나갈 거 대변으로, 얘는 돈이 들어올 거 차변으로. 근데 돈을 다 내고 다 받으려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퉁치고 내자. 그래서 50원 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제 또 추가적인 특징을 보면요. 그러면 사업자 A가 100원 냈고 사업자 B가 50원 냈는데 세무서에 150원 거쳤죠? 누가 낸 거죠? 실제로는 누구 주머니에서 150원이 나왔다. 소비자 주머니에서 150원이 나온 거죠. 사업자가 부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소비자가 다 부담한 겁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법에서는 용어를 다 만들어 놨어요. 담세자라고 불러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비자가 담세자죠. 그 사업자는 부담한 게 하나도 없어. 얘는 보세요. 150원 받아왔죠, 세금을. 그리고 얘한테 100원 토수했잖아. 100원 줬고요. 50원은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 갖다 낸 거예요. 150원 받아와서 100원은 얘한테 주고 50원은 세무서에 갖다 내고. 얘 돈으로 낸 게 하나도 없어요. 얘 주머니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겠죠? A도 마찬가지죠. A도 100원 냈는데 B로부터 100원 받아가지고 낸 거예요. 거래징수, 남의 돈을 받아와서 내는 개념이에요. 세금은 결국에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만 세무서는 누가 갔죠? 세무서는 사업자 A하고 사업자 B가 가게 되어 있어요. A가 100원 내고 B가 50원 내고. 이렇게 세금을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는데 사업자예요. 납세 의무자. 세금 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자. 다르죠, 지금.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릅니다. 세금 실제로 부담하는 자와 세무서 가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지금 나온 거예요. 간접세 구조예요. 간접세라는 것이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 다르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전가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전가. 소비자한테 미룬다는 거죠. 밀어서 얘가 부담하게 하는 거고 내가 받아와서 내는 그런 구조. 간접세. 이거랑 비교하셔야 되는 용어가 직접세예요. 직접세는 납세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직접세예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라고 했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고 자기가 또 직접 세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법인 소득세고요. 개인 소득세도 마찬가지. 소득세도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인데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자신의 세금을 직접 자기가 부담하고 자기가 세무서 가서 내는 거예요. 그런 직접세 구조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세 수입이 많아요. 간접세 구조다 보니까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세무서를 안 간다는 거죠. 내가 세금 내고 있는 건지 인지를 잘 못해요.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서도 세금 낸 거거든요. 실제로는 바나나 우유에 부가세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늘 세금 엄청 많이 냈어요. 실제로 편의점 가서 간식 사 먹고 밥 사 먹고 전부 다 부가가치세 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세무서에 직접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사실 세금을 많이 냈다라는 인식이 좀 부족하죠. 조세 저항이 적어요. 이거 세율을 높이겠다. 국가에서 10%를 뭐 12%로 조세 저항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가격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물건값이. 그런데도 조세 저항이 없는 이유가 소비자가 내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은 거죠. 부가가치세가 그렇기 때문에 조세 수입이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의 탑 조세 수입 찍는 게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예요.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가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매번 1, 2등 다투는 세금이 부가가치세하고 개인소득세. 조세 수입이 많은 이유도 조세 저항이 적은 간접세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상국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과세상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는 세금 신고를 안 하니까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하거든요. 사업자만 쪼면 돼. 사업자 보고 세금 내라. 이런 식으로 사업자 수가 소비자 수보다 또 적으니까 조세 징수하기도 편리하고요. 조세 저항도 적고 좋은 거죠.
사업자가 내는 구조라는 거 잘 챙겨가셔야 돼요. 이게 개념이 약간은 소비자는 세무 능력 측면에서 베이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베이비. 얘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사업자는 사업하고 있네? 그럼 뭔가 능력자니까 세무 능력도 되겠네? 세무 능력 측면에서는 어덜트로 본 거죠. 어덜트로. 네가 세금을 거래징수해가지고 좀 갖다 내달라. 그런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업자가 징수해서 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우깡을 먹고 바나나 우유를 사 먹고 그러면 전부 다 사업자가 그거를 거래징수해가지고 다 집계를 한 다음에 과표에 10% 매출세에 사온 거 매입세 빼가지고 납부세 계산하고 그것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자가 그런 일 처리를 해주는 거죠. 과세한국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조세 징수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왜 소비자가 담세자인가? 그거 개념을 좀 보면요. 소비세이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대에서 과세하는 조세거든요. 다만 수식어가 있어요. 일반 소비세라고 불러요. 일반 소비세는 뭐냐? 개별 소비세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소비세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담배 소비세 이런 식으로 소비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개별 소비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요. 개별 소비세. 이름에서도 좀 알 수 있죠. 얘는 특정 품목, 사치품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그런 열거된 품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개별 소비세고요. 우리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일반 소비세라고 해가지고 품목을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얘는 모든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이라는 말을 붙인 거야. 다만 면세되는 걸 차라리 열거를 했습니다. 면세, 뭐 쌀 같은 게 면세예요. 쌀.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거, 세금 안 매기는 거. 쌀은 기초생활 필수품이고 누구나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니까 얘는 부가세까지 붙이면 비싸지잖아요. 싸게 살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부가세를 안 붙이고 면세로 싸게 살 수 있게 해준 게 쌀. 이렇게 면세로 하는 것들을 열거해가지고 면세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면세가 아닌 거는 과세.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 그게 부가가치세.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개별 소비세도 있고요. 주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 맥주라든지 소주 있죠. 그런 거. 알코올 들어간 거. 그런 주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주세예요.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해가지고 휘발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세가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모든 종류의 재화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지금 보시면 사업자 A도 내고 B도 내고 있죠. 한 방에 한 큐에 사업자 한 명이 150원 내고 있진 않아요. 나눠서 내고 있죠.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각각의 거래 단계마다 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단계 거래세라고 부릅니다. 한자가 좀 들어간다고 했죠. 다가 많을다예요. 많을다. 다단계 거래세. 얘랑 대비되는 개념이 단단계예요. 단단계 거래세. 단단계라고 하면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자가 한 큐에 다 내거든요. 150원 한 사업자가 내는 거. 그런 게 단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뭐 단세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단세포, 아메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때 단이에요. 단. 다단계는 많을다. 단계가 많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사례로 2개의 단계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3개 단계일 수도 있고 4개 단계일 수도 있어요. 거래 단계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나눠서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구조죠. 이런 특징들이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특징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고납세 세목이기도 합니다. 신고납세 세목. 이게 뭐냐? 얘는 부가납세 세목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가납세 세목이 아니다. 신고를 해야 돼요. 사업자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요. 신고서. 자진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과표 계산도 새우깡 판 거, 뭐 콜라 판 거, 아이스크림 판 거 다 모아요. 다 집계를 해서 판 거를 과표에 때려 넣고요. 거기에 10%에서 매출세액 나올 거고 그 세운계산서 이렇게 수취한 거 매입한 게 있으면 그거 다 모아요. 그 세운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죠. 그걸 신고서에 적어요. 적은 다음에 그걸 제출하는 거예요.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 납부가 들어가는 거죠. 신고 납부하는 구조고 부가납세목은 뭐냐면 우리 지방세 중에 재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국세예요. 국세.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만 지방세 한 문제 나오고요. 세무사 시험에는 지방세가 나오지 않아요. 1차 시험에. 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가 와서 세금 얼마 내세요. 고지서에 뭐 10,000원 이렇게 적혀져 있다든지 20,000원 이렇게 적혀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세금 내면 되는 거야. 내가 세금 계산할 필요가 없죠. 고지 납부를 하는 것이 부가납세 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오는 거. 부가가치세든 법인세든 소득세든 전부 다 신고납세 세목입니다. 신고납세 세목이라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과표 어떻게 계산하는지, 매입세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걸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회계사, 세무사가 되면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세무 쪽으로 빠지게 되면 회계사는 뭐 회계감사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세무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세무 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런 사업자가 우리가 어덜트로 봤지만 사실은 어덜트가 아니에요. 세금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세법을 잘 모를 수 있죠.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은 잘하는데 그래도 세금 쪽은 잘 몰라요. 실제로는 회계사,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죠. 세금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과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회계사, 세무사가 돼가지고 신고서 작성을 대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세무사, 회계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회계사분들은 뭐 회계감사, 재무제표 보는 일 그런 걸 주로 하긴 하고 이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세무, 신고 이런 거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의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국세이기도 합니다. 국세. 요거는 징수권자가 국가라는 뜻이죠. 얘랑 대비되는 게 지방세. 부가권자가 국가면 국세, 중앙정부면 국세가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뭐 서울시청이라든지 종로구청이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것은 지방세라고 불러요. 부가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우리는 세금 신고할 때 100% 관할 세무서에 내면 돼요. 그렇지만 이걸 조금 나누고 있긴 합니다. 국세긴 하나 국가에서 중앙정부에 내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래도 세수입이 좀 적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세수입이 엄청 많다고 했죠. 그 세금을 나눠줘요. 어느 정도는 몇 프로는 국세로 하고요. 일정 퍼센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뭐 79%, 21%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얘를 점점 늘리고 있어요. 23.7% 뭐 이런 식으로 76.3%.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지는 게 지금 현행은 이렇게 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뒷봉내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세하고 지방소비세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모르셔도 상관이 없겠고 이런 특징들을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특징 그런 걸 좀 알아봤고요. 이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 더 추가적으로 보면요. 지금 본 거는 국내 거래를 받고 국제거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국제거래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외국에서 한번 부가가치세가 때려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부가가치세가 한번 때려지고 이러면 무슨 과세 문제? 이중 과세 문제가 생겨요. 2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거를 방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방지하는 제도가 2가지가 있어요.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지국 과세 원칙, 소비지국 과세 원칙.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생산지국에서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때리자. 그거죠. 한 번만. 둘 다 때리지 말고 생산지국의 세율로 한 번만 때리자라는 거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이제 소비지국의 세율로 한 번만 과세를 하자. 그런 개념이고요. 다만 세율이 우리나라만 10%인 거고 모든 나라가 10%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1번 같은 경우에는 8%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7% 이런 식으로. 1번 같은 경우는 8%, 2번 같은 경우는 10%, 3번 같은 경우는 20%, 4번 같은 경우는 30%, 5번 같은 경우는 30%, 6번 같은 경우는 20%, 7번 같은 경우는 30%, 8번 같은 경우는 20%, 9번 같은 경우는 10%, 11번 같은 경우는 20%,
나라마다 다릅니다. 세율이. 우리나라는 10%인데 일본은 지금 현재는 8%지만 그냥 5%로 가정할게요. 일본은 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이 경우에 생산지구 과세 원칙하고 소비지구 과세 원칙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 장점이 있는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거든요. 생산지구 과세 원칙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한다고 할게요. 비비크림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한다. 500원짜리. 부가세가 지금 제외된 금액으로 500원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비비크림하고 똑같은 비크림이 있다고 할게요. 비크림. 근데 비크림도 가격이 품질도 동일하고 5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똑같은 품질이에요. 근데 문제는 생산지구 과세 원칙을 취하면요. 나라마다 세율이 다르니까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생산지구 과세 원칙은 생산지국의 세율로 한 번만 때리자는 거거든요. 비비크림은 생산지국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죠. 그럼 우리나라의 세율 몇 프로죠? 10%가 부가가치세로 붙어요. 그럼 가격에 10% 부가가치세 붙이면 가격이 얼마가 될까? 비비크림 생각해 보시면 500원에 10% 붙인 거예요. 550원이 되겠죠. 근데 비크림은 생산지국 어디죠? 일본에서 생산한 거예요. 얘는 품질이 똑같은 그런 크림인데 일본이 생산지국이 되니까 일본의 세율 5%를 적용하겠죠. 생산지국 과세 원칙에서는. 5%를 적용하면 부가세세 5% 붙이면 얼마가 돼요? 525원이 되겠죠. 5%니까. 그러면 만약에 품질이 동일하다고 하면 비비크림을 수출해봤자 일본 사람들 어떤 걸 사죠? 비크림 사겠죠. 가격 경쟁에서 비크림이 싸니까 당연히 이걸 살 거예요. 품질이 똑같은데 가격이 더 싸. 그러면 비크림을 사겠죠. 그래서 생산지구 과세 원칙은 안 좋은 점이 시장 경쟁의 왜곡을 초래해요. 시장 경쟁의 왜곡, 가격이 달라지는 문제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똑같은 제품인데 세금이 조세가 가격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요. 얘를 적용해 보니까 가격이 안 바뀌어. 볼게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소비지구, 소비하는 나라의 세율을 적용해서 한 번만 과세를 하자. 그 원칙이거든요. 이때는 보세요. 비비크림을 수출하고 있죠. 비비크림 수출해서 일본 사람들이 살 건데 소비지구 어디예요?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에서 소비를 해요. 그러면 일본의 세율 적용하겠죠. 소비지국의 세율 5%. 가격이 얼마가 될까? 비비크림 525원이 될 거예요. 비크림도 마찬가지 소비지국 일본이죠. 일본의 세율 5% 적용하면 525원이 되겠죠. 조세가 가격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아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이런 장점이 있는 어떤 원칙을 취하고 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 결론. 우리는 결론만 챙겨가시면 돼요. 결론. 생산지구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주 보면서. 요거는 그냥 소비세니까 소비지구 과세 원칙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외우셔도 돼요. 소비세니까 소비지구 과세 원칙인가 보다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요게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취하고 있다라는 거, 가격 경쟁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조세가 가격을 왜곡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구나. 요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수출하고 수입 케이스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소비지구 과세 원칙 하에서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는지 한번 보면요. 한 번만 때리는 거예요. 소비지국에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수입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수출과 수입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면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재화를 수입한다고 했을 때 소비지국 어디예요? 소비지국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율 적용하면 돼요. 수입의 경우에는 10%죠. 수입은 10%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과세하지 않고요. 이제 수출하는 케이스예요. 수출하면요. 소비지국 어디예요? 보시면 이쪽이죠. 하살표. 이쪽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본이에요. 그럼 일본의 세율 적용해서 한 번만 과세를 하겠네요. 우리나라는요. 생산지국이잖아. 생산지국에서는 과세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한 나라에서만 과세하자.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생산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죠. 외국에서 과세하는 거예요. 생산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고자 어떻게 했냐면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세율. 원래 세율이 10%인데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0%로 해버려요. 0%.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세율이라고 불러요. 다 용어가 있는 거라서 이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회계에서는 개정 과목, 이거는 뭐 너희들 멋대로 써라. 상관없다. 근데 간행상으로 약간 굳어진 표현이 있는 거고, 개정 과목은. 그거는 표준 개정 과목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땅 이러면 좀 거시기 하니까 토지 이렇게 부르고, 집 이러면 또 거시기 하니까 건물 이렇게 부르고, 그런 개정 과목은 사실 간행상으로 굳어진 거고요. 없어 보이는 표현 대신에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집 말고 건물, 땅 말고 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거고요. 우리 세법은 아예 표현이 조문에 있어. 영세율 제도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용어에 친숙해지셔야 돼요. 용어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암기가 되게 필요한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세율, 그게 바로 영세율이에요. 이게 왜 나왔을까? 소비지역 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영세율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면 안 되니까 영세율 제도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영세율은 좀 이따가 볼 겁니다. 자, 내용 정리는 다 봤어요. 영세율은 따로 볼 거고, 이제 교재, 요약서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캡처를 한 겁니다. 12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부가세 과세 유형하고 과세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죠. GNP형, 이게 뭐죠? 총생산형,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총생산형은 보시면 중간재를 빼서 구해요. 부가가치를. 자본재 안 빼죠. 그리고 소득형은 자본재를 빼긴 빼는데 서서히 감가상각비만 빼는 거예요. 둘 다 중간재는 빼고 있죠. 소비형도 다 중간재는 빼고 있어요. 자본재 차감 여부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GNP형은 안 빼고, 소득형은 서서히 빼고, 소비형은 왕창 다 빼고. 그럼 자본재 구입액에 대해서 빼주니까 이걸 사오면 납부세액이 쭈네.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있다. 자본재 구입 시 그에 대한 부가세 전액을 환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매입세 공제를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한다. 사온 시점에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거를 빼주는 거야. 매입세 공제로 투자 촉진 효과가 있구나. 우리나라의 부가세 과세 방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 세액공제법, 거래액공제법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거래액공제법이 아니다.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은 매출액에서 매입액 빼가지고 부가가치, 여기에 세율 때리고 있죠. 10%나 0%.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요. 매출액, 여기에 10% 또는 0% 해서 매출세액 구하고요. 전 단계 세액, 뭐죠?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을 빼서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매입세액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운계한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세운계한서를 무조건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납부세액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매출액이 과표예요. 정확하게는 뭐라고 했죠? 공급가액이라고 했죠. 그게 과세 표준이다. 그거까지 챙겨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과세 대상을 제하용역의 공급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과표가 제하용역의 공급가액, 이게 부가세가 제외된 공급액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납부세액은 공급가액의 세율, 이게 뭐죠? 매출세액이에요. 용어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매출세액이고 거기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공급가액을 표현하는 말을 아셔야 돼요. 공급가액은요,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누적액이라는 표현을 좀 갖고 하셔야 돼요.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아니라 부가가치 누적액, 매출액의 컨셉, 그게 바로 과표고요. 매입세액은 전 단계까지의 부가가치세액 누적액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그냥 세운계한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된다. 그거 갖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꽃표시에 있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죠.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전 단계까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가 된다. 이런 거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가 회피가 된다. 같은 말이에요. 중복과세는 방지가 되는구나. 회피가 되는구나. 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한 특징들, 표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 표만 다 외워주시면 돼요. 부가세 특징 같은 경우에 일반 소비세다. 일반이라는 표현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모든 제하용역,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게 일반.
개별 소비세하고 대비를 하시면 돼요. 개별 소비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소비세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 일반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간접세,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요거 별표. 간접세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간접세가 어떤 의미가 있죠?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하고 다르다는 거. 다른 게 바로 간접세. 그래서 담세자인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담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조세죠. 비교하셔야 될 게 직접세.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똑같은 거. 어떤 게 있죠? 소득세, 법인세 그런 게 있죠. 다단계 과세라고 돼 있죠. 다단계 만을 따 여러 개 거래 단계에 거쳐서 각각의 단계별로 과세를 하는 거고요. 단단계가 아니라는 거. 개별 소비세가 단단계고 부가가치세는 다단계예요. 그리고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아니라는 거.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그냥 생산지국의 세율로 한 번만 때리는 거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소비지국의 세율로 한 번만 과세를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죠. 시장 경쟁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조세가 가격을 변동시켜가지고 시장 경쟁 왜곡을 초래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장점이 있는 거야. 싸워서 얘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 자,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요것만 달달 외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고 또 영세율과 면세 그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조금 쉬겠습니다.